일본 우익의 현대사 야스다 고이치 지음. 극우의 공기가 가득한 일본을 파헤치다. 전후 우익의 역사를 따라가면 일본의 정체가 보인다. 일본의 우익, 그들은 누구이고 무엇을 주장하는가? 책 일본 우익의 현대사는 유명 일본인 작가가 일본 우익의 참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려 노력하였다는데 그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일본 우익과 대한민국 우익이 서로 닮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한때 우리의 땅과 민족을 무참히 짓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익, 보수 인사들은 어째서 친일망언을 이어가는 것일까요? 책에 등장하는 다음 글에서 서로 다른 듯 닮은 점을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익은 아주 간단하게 반미에서 친미로 노선을 바꾸었다. 망설임이나 고통의 표현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전후 우익의 궤적을 보는데 아주 중요하다. 민족주의, 국수주의 깃발을 흔들면서 미일 안보를 긍정하고 오키나와 미군 기지 고정화를 돕는 것이 이젠 대부분의 우익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익은 항상 권력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일본의 우익과 한국 우익의 연결고리는 무엇일까요? 그건 반공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 우익은 왜 혐한으로 돌아섰을까요? 그것은 반공의 구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학생 시절부터 우익의 세계에서 살아온 미자와가 우익이 친한에서 혐한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한국이 군사정권이었을 시절에 일본 우익은 한국 군부와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우익에게 북조선은 한일 공동의 적이었으니까 당연히 보조를 맞췄죠. 한일 양국이 가진 다른 역사인식 문제는 북조선이 붕괴할 때까지 보류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987년 한국에서 군사정권이 종언을 맞이하고 민주화가 실현되자 우익은 반공 파트너를 잃었다. 우익은 군부와는 연결되었지만 민간과 교류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우익은 한국 군사정권이 영원히 지속되리라 생각했죠. 한국의 민주화는 결과적으로 우익과 한국의 연결이 소멸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제를 찬양하는 듯한 일부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사고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라고, 일본 사람들이라고 다 미워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자 야스다 고이치 같은 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국과 제1교포를 옹호하고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하는 분도 많습니다. 다만 책에서는 일본 우익이 그렇게 순수하고 착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일본 우익은 굉장히 뿌리가 깊고 튼튼한 자양분을 가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 깊은 뿌리를 알고자 하신다면 꼭 일본 우익의 현대사를 참고 바랍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요약된 내용임을 참고 바랍니다. 우익이란 무엇인가? 거듭 질문해본다. 우익이란 무엇인가? 좌익이란 누구인가? 우익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무엇을 지향할까? 국가 권력은 당시의 우익과 어떻게 타협해서 그 존재를 허용해왔을까? 역사를 다시 떠올려본다. 우리의 역사를 읽어본다. 도대체 우익이 지난 길에는 무엇이 남았을까? 관련된 사건이나 사상을 통해서 그 발자취를 쫓아가 보았다. 이 책에서는 시대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다. 하나는 종전부터 1970년 안보까지. 제2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패배로 끝났으며 동시에 우익의 자멸이기도 했다. 전후 GHQ 연합군 최고 사령부 총사령부의 손으로 우익 세력은 전전의 유물이라는 이유로 무대에서 끌어내려졌다. 그러나 그것은 한때의 휴식일 뿐이었다. 국가 권력의 폭력 장치로서 숨을 다시 쉬게 된 우익은 반공을 기치로 내걸고 되살아났다. 일부는 폭력단과도 연계되어 검게 칠한 선전차로 대표되는 위협과 공갈이라는 우익의 이미지를 정착시켰다. 한편 1970년대에는 전후라는 시대의 의문을 제기하며 반체제를 주장하는 신우익이 투쟁의 신호를 쏘아 올렸다. 그리고 다시 우익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또 하나의 시대이다. 안보의 계절이 지나고 좌익 세력이 쇠퇴하면서 우익도 좌익과 마찬가지로 방향을 잃었다. 상대가 쇠퇴함에 따라 우익의 세력도 꺾였다. 거기에 반공을 대신하는 개헌이라는 새로운 체제가 탄생했다. 개헌을 구심력으로 삼은 일부 우익은 풀뿌리에서 활로를 찾았다. 그 흐름에서 이를테면 일본회의와 같은 대중조직이 탄생했다.
우익은 말하자면 코드 진행을 바꾸며 사회에 다시 침투했다. 강압적인 우익은 결코 주역으로 발탁된 적은 없었지만 우경화라고 불리는 시대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게다가 이런 움직임을 자양분 삼아 21세기에 넷 우익이라는 계층이 탄생했다. 기존 우익들은 처음 넷 우익의 배타적, 차별적 주장이라기보다도 모습을 배관시했지만 이제는 앞서 말했듯 양 진영의 경계를 찾아보기 어렵다. 넷 우익을 포함한 우익 세력의 목적은 개헌뿐 아니라 인종, 반전, 반차별과 같은 전후 민주주의가 키워온 상식을 부정하는 것이다. 전후라는 시간에 대한 반동을 꾀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일본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시대의 위기감을 느끼면서 나는 우익의 역사를 취재했다. 친미민족주의란 석비의 휘호는 아베 신조 수상의 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가 썼다. 도쿄 재판이 승자에 의한 일방적인 심판의 장이었던 것은 틀림없지만 지금껏 한 번도 있어 본 적 없는 재난에 국민을 휘말리게 한 전쟁 지도자들을 당시 현역 수상인 기시가 순국칠사라고 찬사한 셈이었다. 개설 당시에는 현지뿐 아니라 미국 국무성에서도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덧붙이자면 도조 등이 처형된 다음날 스가모 형무소에서 석방된 사람들 중 기시도 있었다. 그 또한 어급 전범 용의자였지만 미국의 반공 정책, 정보 전략의 일환으로 그 이용 가치를 고려해서 같은 어급 전범 용의자인 고다마, 요시오 등과 함께 풀려났다는 것이 정설이다. 1960년 안보 시대에는 커져가는 반대운동에 대항하고자 기시의 스가모 친구인 고다마가 전국의 우익, 임협 관계자들에게 협력을 요청했다. 좌우 양측 간의 격렬한 싸움 이면에는 기시와 고다마 라인이 숨어있다. 고다마는 자서전인 나는 패배했다에서 이렇게 썼다. 일본의 우익은 본질적으로 좌익에 대항하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과거에 천황과 국가에 끝까지 충성했던 국가주의자 중에서 반미주의자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고 반대로 진정한 친미주의자가 나타났다고 확신하다. 전전에 내세웠던 귀축미형, 1억 총 벌기의 슬로건은 무엇이었냐는 생각이 드는 서술이다. 확실히 패전은 우익을 괴멸 상태로 몰아넣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었다. 신의 보호를 받으며 진리 없으리라 여겼던 일본이 패배했고 유일한 천황마저 인간으로 돌아왔다. 신앙을 빼앗은 장본인은 미국이었다. 그렇기에 비국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런데 많은 우익은 아주 간단하게 반미에서 친미로 노선을 바꾸었다. 망설임이나 고통의 표현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전후 우익의 궤적을 보는데 아주 중요하다. 민족주의, 국수주의의 깃발을 흔들면서 미일 안보를 긍정하고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고정화를 돕는 것이 이젠 대부분의 우익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익은 항상 권력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전시의 귀축미형의 선두에 서서 구미 열강에 저항했던 우익이 왜 이렇게 간단히 친미로 변절했을까? 앞장에 등장한 대일본 애국당 규슈연합회의 이쿠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현실적으로 일본은 독자적 힘만으로 국가를 지킬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립을 다할 수 있을 때까지는 미국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 군비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우리는 아카오 선생님의 시대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낡은 윗도리를 벗어던졌어도 우익의 세포는 몸 안에 살아있다. 우익이 심장에 호소하는 사상이라는 건 앞서 말한 바 있다. 나라와 민족을 지킨다. 우익 사상의 밑바닥에는 내셔널리즘이 흐른다. 일본의 경우는 여기에 천황에 대한 순경의 마음이 더해진다. 그래서 시대 상황에 순응하며 간판을 바꿨다. 우익으로 새 출발하기 위해서는 반공을 에너지로 삼아야 했다. 전쟁에는 패했어도 사회주의 혁명으로 일본이 아니게 되는 상황을 피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귀축이었던 미국에도 가까이 붙었다. 아니, 우익은 우익의 논리에 따라 미래의 자립을 염두에 두고 미국을 이용하는 것을 생각했다. 사회주의 혁명에서 일본을 지키기 위해 천황의 온존에 가담한 미국을 양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아군으로 판단했다. 반공이란 대의가 가진 또 하나의 위험성은 그것이 지배층에게 유리한 이데올로기라는 사실이다. 패전으로 민주주의가 하늘에서 떨어진 일본에서 비로소 사람들의 인권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농촌에서는 농민운동이 일어났고 기업이나 자치제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지배층은 오랜 세월에 걸쳐 탄압을 받은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 세력이 그 단체들을 이끄는 상황을 혐오했다. 그들이 말하는 적색혁명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민주주의의 기세를 두려워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은 공산주의 세력과 물리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우익을 원했다. 즉 혁명의 예방선으로서 폭력 정치였다. 왜 일본이 자민당 독재 국가가 되었는지 이해할 만한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캔디맨이었습니다. 다음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